시아버지가 내 방문 고리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돌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내가 죽어야만 이 지옥이 끝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복도의 불빛이 내 발등을 핫듯 지나갈 때 나는 숨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가 한 걸음만 더 다가오지 않기를. 하지만 그 기도는 언제나처럼 무참히 깨졌고 어둠 속에서 낮게 깔리는 그의 숨소리는 내 목을 죄는 밧줄보다 더 선명하게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런 추악한 비밀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왜 그날 밤 그 문을 잠그지 못했는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이해하게 되실까요? 아니면 저를 침뱉어 마땅한 괴물이라 부르실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이 집 붉은 기와 아래 숨겨진 진실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거대하고 잔인했다는 것을요. 남편 민호가 실종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시신은커녕 머리카락 한 올 나오지 않았죠.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 품 안에서 젖을 찾는 3살배기 아들 준우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친정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던 제게 시아버지인 박 회장님은 유일한 구원줄이었습니다. 윤희야, 민호가 없다고 해서 내가 우리 식구가 아닌 건 아니다. 이 집에서 내 곁에서 준우를 키우며 기다려라. 그 인자한 목소리에 속아 저는 제 발로 이 거대한 감옥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박 회장님의 저택은 사시사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정원과 웅장한 거실가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늘 나를 감시하는 듯한 시선이 있었죠. 바로 가정부 오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20년을 넘게 일했다고 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증거를 인멸하는 범죄자처럼 치밀했습니다. 세댁 회장님 심기가 불편하시니 오늘은 건너방 근처엔 가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충고라기보단 경고에 가까웠고 그럴 때마다 제 가슴 속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싹 텄습니다. 박 회장님은 남편이 실종된 이후 부쩍 제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비를 잃은 손자와 며느리를 향한 가련한 동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려는 점차 선을 넘기 시작했죠. 윤희야,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샀다. 죽은 내 시어머니가 생전에 즐겨 쓰던 건데 너한테 참 잘 어울릴 것 같더구나. 그가 내민 향수병에는 붉은 꽃잎이 말라 비틀어진 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향수를 뿌린 날이면 그는 내 곁을 지나칠 때마다 코끝을 찡그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서늘한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아들의 양육비를 대주는 그의 손을 뿌리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민호 씨 소식은 정말 더 없는 걸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빤히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상실감을 공유하는 슬픈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탐욕스러운 안광이었죠. 죽은 놈 붙잡고 있어봐야 너만 힘들다.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러냐? 그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민호를 잊으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 여사가 휴가를 가고 집안에 정적만이 가득하던 날, 나는 준우를 재우고 거실로 내려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틈으로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평소보다 훨씬 고조된 음성이었죠.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나? 왜 아직도 소문이 돌아?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흔적도 남기지 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철이라니? 무엇을? 누구를? 떨리는 손으로 컵을 내려놓으려는 찰나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회장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죽 슬리퍼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윤희야, 잠이 안 오니?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뜨겁고 끈적한 손바닥의 감촉이 얇은 잠옷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님. 방금 내려와서. 제 목소리는 볼품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내 턱을 잡아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공포에 질린 내 모습과 함께 기괴할 정도로 번득이는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는 질문이 많은 법이 아니지. 너는 내 아들보다 훨씬 영리하지 않으냐? 준우를 생각해야지, 안 그래?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담보로 하는 거부할 수 없는 거래였죠. 그는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내 방으로 와서 차라도 한 잔 따르거라. 내 시어머니가 쓰던 찻잔을 꺼내놓으마. 시아버지가 내뱉은 그 한마디는 공기를 타고 내려와 내 심장 언저리를 날카로운 칼날처럼 긁어내렸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위협을 했다면 비명이라도 질렀을 텐데 인자한 할아버지의 탈을 쓰고 내뱉는 그 나직한 속삭임은 도망갈 구멍조차 주지 않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준우의 이름이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올 때마다 나는 내 영혼의 한 조각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방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평범했던 서윤이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죠. 끽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열린 방 안은 뜻밖에도 너무나 조용하고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갈함이 오히려 더 기괴했습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는 내가 뿌렸던 그 붉은 꽃향기를 내뿜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차를 우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2개. 그는 내가 선물 받은 향수와 똑같은 향이 나는 차를 내밀었습니다. 앉아라. 왜 그렇게 서 있니? 내가 너를 잡아먹기라도 한다더냐? 그의 농담엔 뼈가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지만 내 등줄기에는 여전히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윤희야, 너는 참 눈매가 내 시어머니를 닮았어. 가끔 내가 이 거실을 걸어 다닐 때면 내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란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타고 내려와 목덜미 그리고 잠옷긴 너머로 끈적하게 머물렀습니다. 나는 애써 차를 마시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려던 제 눈에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남편 민호 씨가 결혼 5주년 때 제게 보여주었던 시아버지가 물려주겠다던 그 낡은 금시계였습니다. 민호 씨가 실종되던 날 차고 나갔던 바로 그 시계 말입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왜 그 시계가 시아버지의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는 걸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찻잔이 받침대에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시계가 궁금해? 시아버지는 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태연하게 시계를 집어들어 손목에 차는 신용을 했습니다. 민호 녀석이 덤벙대다가 두고 간 모양이다.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준우가 크면 주려고 했지. 너는 걱정 마라. 그놈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게다. 아니면 이미 팔자가 다해서 편안한 곳으로 갔던가. 그의 말투에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물을 치워버린 자의 여유로움마저 느껴졌죠.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소리치던 그의 통화 내용이 시계의 금속 광택과 겹쳐지며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 노인이 내 남편을, 제 친아들을 죽였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요. 공포는 순식간에 차가운 증오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비명을 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날뛰어봤자 이 집의 권력자인 그를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나는 준우를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이 노인의 밑바닥을 끝까지 파헤쳐야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역겨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도 민호 씨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겨워요. 준우를 보면 마음이 미어지지만 저도 여자잖아요. 이 넓은 집에서 저를 지켜줄 분은 오직 아버님뿐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닌 분노를 억누르는 떨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가늘게 휘어지며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철이 드는구나. 내 곁에만 있으면 준우는 이 나라 최고의 교육을 받고 너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다. 내가 약속하마. 그는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등에 핀 검버섯이 징그럽게 도드라져 보였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맞잡으며 살며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예고도 없이 벌컥 열렸습니다. 분명 휴가를 떠났다고 했던 오 여사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입던 수수한 앞치마 대신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를 입고 화장까지 진하게 한 모습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사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제가 돌아왔는데 며느님이 여긴 웬일인가요? 오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의 공손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박 회장은 당황한 기색 없이 내 손을 놓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허, 오 여사. 휴가 갔던 사람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면 어쩌나. 윤희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차 한 잔 준 것뿐이야. 오 여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박 회장의 침대맡에 놓인 그 금시계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이 시계 제가 닦아놓는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꺼내두세요? 보는 눈도 많은데. 그녀의 말투는 흡사 집주인이 하인에게 훈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무언가 은밀하고 지독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진짜 괴물은 시아버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20년 넘게 이 집의 공기를 지배해온 오 여사, 그리고 제 아들까지 제물로 바친 시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묘한 기류 속에 내 남편 민호 씨의 죽음이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방을 나오며 등 뒤로 느껴지는 오 여사의 시선은 얼음 송곳처럼 제 뒤통수를 찔러댔습니다.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저 두 괴물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 그들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제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독하고 영악한 존재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원하는 게 내 육체라면 기꺼이 던져줄 것입니다.
오 여사가 지키고 싶은 게 이 집의 권력이라면 내가 그것을 빼앗아 줄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눈동자는 이미 예전의 서윤이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꽃향기가 진동하는 이 지옥에서 나는 가장 아름답고 치명적인 독초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박 회장님의 서재 책상 위에서 우연히 오 여사의 이름으로 된 거액의 생명보험 가입 증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보험자의 이름에는 다름 아닌 제 남편 박민호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옆에 적힌 오 여사의 이름, 그리고 그 뒤에 붙은 억 단위의 숫자들. 그 종이 한 장이 내 손안에서 바스라질 듯 구겨질 때 제가 느낀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지독한 구역질이었죠. 내 남편 민호 씨는 이 집구석에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잡아먹을 고기였고 죽어서는 거액의 현금으로 치환되는 상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서재 밖에서 들려오는 오 여사의 발소리에 나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건조한 그 발소리가 오늘따라 내 목줄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숨죽여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울 속에 내 매무새를 가다듬었죠.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짙게 덧칠하며 나는 처음으로 오 여사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 여사님,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고생이 많으시네요. 회장님 약 챙겨드리는 건 제가 할 테니 오늘은 이만 쉬러 가시죠. 서재 문을 열고 나선 나를 보며 오 여사의 눈썹달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을 며느리가 회장님의 서재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며 명령조로 말을 내뱉으니 그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세댁, 회장님 약은 제가 20년 넘게 챙겨온 겁니다. 주제넘은 참견은 화를 부르는 법이에요. 오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나치며 아주 낮게,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는 크기로 속삭였죠. 20년이라 참 긴 시간이네요. 남편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당신 이름으로 바꿀 만큼 긴 시간 말이에요. 순간 오 여사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녀를 뒤로 한 채 나는 박 회장님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강한 포식자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박 회장님은 침대에 기대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안경을 벗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의 발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살결은 차갑고 탄력이 없었지만 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버님, 아까 오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방에 드나드는 게 보기 안 좋다고.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 눈에 고인 눈물은 거짓이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거칠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자애로운 시아버지가 아니라 새로 산 장난감을 확인하는 주인의 손길에 가까웠습니다. 오 여사가 질투를 하는 게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 집의 주인은 나고 내가 너를 곁에 두겠다는데 누가 감히 입을 놀리겠느냐. 그는 내 턱을 잡아 올리더니 그의 입술을 내 이마에 길게 눌렀습니다. 소름이 끼쳤지만 나는 눈을 감고 그 역겨운 애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아버님,
저 무서워요. 민호 씨가 그렇게 된 게 혹시 이 집안에 있는 누군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 여사님이 민호 씨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박 회장님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낡은 괴종시계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긴 침묵 끝에 그가 내뱉은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 보험 내가 시킨 게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죽음을 대비해 보험을 들게 했다니. 그는 내 당혹감을 즐기듯 내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덧붙였습니다. 민호 그놈은 사업한답시고 내 재산을 반이나 날려먹었지. 내 가문의 수치였어. 하지만 죽어서는 가문의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돈은 곧 준우의 유학 자금이 될 거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 곁만 지키면 돼. 그의 담담한 고백 뒤에 숨겨진 잔혹함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돈으로 환산하는 괴물, 그리고 그 괴물의 곁에서 평생을 수발들며 그 피 묻은 돈을 관리해온 오 여사. 두 사람은 완벽한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닫혀있던 문 밖에서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민호 도련님이 사고였다고 하셨잖아요. 회장님이 직접 그날 밤에. 오 여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나는 박 회장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두 괴물의 균열, 그것이 제가 간절히 바라던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박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시켰잖아. 도련님 차 브레이크에 손 떼라고 한 건 당신이었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려? 박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비상벨을 눌렀고 순식간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여자가 노망이 났군. 당장 지하실에 가두고 입을 막아라.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오 여사는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와도 같았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카드 중 하나가 아직 내게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녀가 끌려나가며 바닥에 떨어뜨린 작은 열쇠 꾸러미. 그것은 박 회장의 비밀 금고 열쇠였습니다.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불렀습니다. 윤희야, 이리 와라.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치마 속에 감춘 그 열쇠 꾸러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내 옷깃을 풀어 헤치려 할 때 나는 그의 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민호 씨가 죽던 그 밤처럼요. 박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날 밤 민호 씨의 차에 올라탔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그 차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는지를요. 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제가 이 집에서 보낸 지난 100일간의 고통을 보상받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경악에 찬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방금까지 저를 탐욕스럽게 훑던 그 짐승 같은 눈빛은 이제 공포로 물들어 잘게 떨리고 있었죠. 그의 마른 입술이 달싹였지만 차마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기억나시나요?
그날 밤 빗길을 달리던 민호 씨의 차 뒷좌석에 제가 앉아 있었다는 걸요. 민호 씨는 몰랐죠. 제가 임신 중독증 증세가 심해져 몰래 뒤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걸. 하지만 저는 봤어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하던 민호 씨의 공포에 질린 뒷모습, 그리고 그 직전에 민호 씨가 누군가와 마지막으로 통화하며 울부짖던 그 절규를요. 나는 그의 목덜미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의 숨통을 끊으려는 뱀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죠. 민호 씨는 당신에게 빌었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준우를 봐서라도 제발 멈춰달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죠. 그 순간 차가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질 때 저는 기적처럼 튕겨나가 살았습니다. 진흙바닥을 기어다니며 타오르는 차를 보았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박 회장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노인의 심장이 내 가슴에 닿아 미친 듯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생의 의지가 아니라 다가올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는 나를 밀쳐내려 했지만 나는 그의 가온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화려한 지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겠다고. 당신의 가장 추악한 욕망이 되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도려내겠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지하실로 끌려갔던 오 여사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복도 끝에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주방에서 쓰는 날카로운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우리 도련님을 잡아먹고 이제는 회장님까지 망치려 들어? 죽어. 너만 없으면 이 집은 다시 예전처럼 평온해질 거야. 오 여사는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박 회장의 온갖 더러운 뒷수발을 들며 언젠가는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망상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박 회장이 자신을 버리려 하자 그 화살을 나에게 돌린 것이었죠. 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회장의 몸을 내 앞으로 끌어당겨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당신이 평생 키워온 사냥개가 이제 당신을 물려고 하네요. 오 여사의 칼날이 박 회장의 팔을 스치며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비명이 방 안을 가득 메웠고 뒤늦게 달려온 경호원들이 오 여사를 제압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박 회장을 보며 나는 바닥에 떨어진 그의 열쇠 꾸러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오 여사는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서윤이, 너는 모를 것 같지? 민호 도련님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건 보험금 때문만이 아니야. 회장님이 숨기고 있는 그 비자금 장부, 내가 찾는 그게 바로 민호 도련님의 목숨값이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호원들이 그녀의 입을 막아 끌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피냄새와 박 회장의 거친 신음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고인 박 회장의 피를 들여밟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의 비밀 금고, 그 안에 내 남편의 목숨값과 이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릴 핵폭탄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금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금괴나 현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십 권에 달하는 정제계 로비 장부, 그리고 그 맨 아래쪽에서 저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 민호 씨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기던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민호 씨는 실종되기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준우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 친아들인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을요. 박 회장에게 민호 씨는 자신의 권력을 이어받기엔
너무 나약하고 도덕적인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야,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준우를 데리고 이 집에서 도망쳐.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야. 그는 자신의 핏줄보다 자신의 왕국을 더 사랑하는 괴물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장부들과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박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거? 아니요. 그건 너무 자비로운 처사입니다. 나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왕국 안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독하게 말라 죽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박 회장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안심하세요. 오 여사는 정신병원에 영원히 격리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의 그 귀한 장부들은 이미 제 손에 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 집의 모든 재산과 권리는 제 명의로 이전될 겁니다. 당신은 그저 침대에 누워 내가 당신의 돈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당신의 죄를 비웃는지 지켜보기만 하시면 돼요. 박 회장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고 심박 측정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준우를 데리고 그의 병실을 나오며 비로소 남편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민호 씨, 이제 끝났어. 이제 이 지옥의 주인은 나야. 하지만 제가 병실 문을 닫고 돌아선 순간 제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서윤이, 내가 그날 밤 차에 있었다는 걸 나도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 민호 도련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어둠 속에 숨어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붉은 기와 아래서 다시 한번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적인 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그리고 그 뒤에 숨어 나를 난도질하는 문장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민호 도련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도. 그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벌레처럼 제 시신경을 타고 올라와 뇌를 갉아먹는 기분이었죠. 방금까지 승리의 도취감에 젖어 있던 제 몸은 순식간에 차가운 시신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병실 복도의 하얀 조명이 기괴하게 일렁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는 나를 잡으러 오는 저승사자의 걸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벼랑 끝에 걸린 차 안에서 제가 한 행동을요. 거꾸로 뒤집힌 차체, 코끝을 찌르는 휘발유 냄새, 그리고 피범벅이 된 채 내 손을 필사적으로 부여잡던 민호 씨의 눈동자. 그는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조금씩 절벽 아래로 기울어질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생각이 저를 지배했죠. 내가 살려면 이 손을 놓아야 한다. 윤희야, 제발. 그의 마지막 애원을 뒤로하고 제가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을 때 제 심장은 이미 죽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가 폭발하며 거대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을 때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살았다는 안도감에 오열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밑바닥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생존 본능이죠.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상대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을 빠져나와 다시 그 붉은 기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제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저를 집어삼킬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니 거실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오 여사가 사라지고 박 회장이 쓰러진 집은 텅 빈 껍데기 같았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누군가의 숨결이 섞여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준우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준우야. 방문을 열었을 때 다행히 준우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침대 곁에 놓인 작은 인형 위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 회장의 주치의이자 이 집안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인물, 김 실장의 명함이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지하실, 금지된 방으로 오십시오. 당신이 놓친 마지막 진실이 거기 있습니다. 김 실장, 평소 그림자처럼 박 회장의 뒤를 지키며 말 한마디 없던 그가 왜 이제야 발톱을 드러낸 것일까요? 저는 명함을 구겨쥐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오 여사가 갇혀있던 그 서늘한 복도를 지나 평소 잠겨있던 육중한 철문 앞에 섰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곳에서 박 회장의 또 다른 광기를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방이라기보단 차라리 사당에 가까웠습니다. 방 안가득 채워진 것은 골동품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죽었다던 박 회장의 첫째 부인, 즉 민호 씨의 친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밀랍 인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들 사이로 김 실장이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이 조명을 받아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사모님, 생각보다 일찍 오셨군요. 박 회장님이 왜 그토록 사모님께 집착했는지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밀랍 인형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은 평생을 한 여자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장님의 광기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회장님은 그녀를 대신할 존재를 찾았고 그게 바로 민호 도련님의 아내인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을 이 집에 들인 건 며느리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여자를 되살릴 그릇이 필요했던 거죠.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받아온 그 끈적한 시선, 그 기괴한 향수 선물, 모든 것이 저를 사모님의 대용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니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박 회장님은 민호 도련님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 도련님은 사모님이 외도로 낳은 자식이었죠. 회장님은 민호 도련님을 죽여서 복수하고 당신을 차지해 자신의 새로운 왕국을 완성하려 한 겁니다. 머릿속이 징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민호 씨가 왜 그렇게 차갑게 버려져야 했는지, 왜 시아버지가 친아들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는지 그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폭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한 가지 계산 착오가 있었더군요. 민호 도련님이 친아들이 아니라면 당신이 낳은 준우는 누구의 핏줄일까요? 박 회장님이 왜 준우에게 그토록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 했을까요? 김 실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우는 민호 씨의 아이야.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축복이었어. 하지만 제 뇌리 속에는 결혼 전 박 회장이 강제로 주최했던 그 기괴한 가족 만찬과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던 그날 밤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준우는 박 회장의 친자식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이 나를 유린하고 남편을 죽인 저 괴물의 핏줄이라니요. 제가 한 복수는 무엇이었나요? 결국 괴물의 아이를 키우며 괴물의 재산을 탐내던 또 다른 괴물에 불과했던 건가요? 김 실장은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 더러운 진실을 안고 준우와 함께 평생 박 회장의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저와 손을 잡고 이 집안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것인지. 물론 당신이 민호 도련님의 손을 놓았던 그 영상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살릴 열쇠이자 영원히 파멸시킬 족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김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눈물은 말라붙었고 가슴 속엔 오직 검은 구멍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의 손에 든 USB를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김 실장님. 이 집안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신 같은 사냥개가 내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했던 가스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당 안을 가득 채운 알코올 냄새 나는 밀랍 인형들을 향해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준우는 제 아들입니다. 누구의 핏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진실은 오늘 여기서 당신과 함께 타 죽을 겁니다. 당황한 김 실장이 나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철문을 밖에서 걸어 잠근 뒤였습니다. 불길은 무서운 기세로 번져나갔고 지하실을 채우던 기괴한 비명과 절규는 이내 거대한 폭발음 속에 묻혔습니다. 저는 타오르는 저택을 뒤로하고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제 등 뒤를 감쌌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도덕도, 이름도.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피로 씻어낸 이 자유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 제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준우의 귀를 꼭 막아준 채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붉은 기와 저택과 함께 서윤이라는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낯선 도시에 나타난 한 여자의 손에는 죽은 남편의 금시계와 거액의 비자금 계좌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붉은 기와 저택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하던 그날 밤의 열기는 이제 제 피부 위에서 완전히 가셨다고 믿었죠. 저는 더 이상 서윤이가 아니었습니다. 성형수술로 조금은 달라진 얼굴, 그리고 이선아라는 이름의 새로운 신분증. 저는 서울 강남의 한적한 곳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남들이 보기엔 우아하고 완벽한 미망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이제 제법 의젓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눈매에서 가끔 그 노인의 잔인한 안광이 스칠 때마다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곤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아이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오직 나의 피와 살로 다시 태어난 내 분신이다.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말이죠. 박 회장의 비자금은 제 세탁 과정을 거쳐 깨끗한 자본이 되었고 저는 그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가장 방심한 순간에 균열을 드러내는 법이죠. 제 갤러리에서 중견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와인 잔을 든 사람들 사이로 우아한 대화가 오가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그때 전시장 구석에 걸린 어두운 유화 한 점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넓은 어깨, 약간은 구부정한 특유의 자세, 그리고 살짝 곱슬거리는 뒷머리.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는 3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아니 그보다 훨씬 전 벼랑 끝 차 안에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서 그의 온기가 사라지던 그 감촉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니까요.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제 하얀 드레스와 대리석 바닥을 피처럼 적셨지만 저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였습니다. 3년 전 제가 버렸던 제 남편 박민호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선아 관장님. 아니, 서윤희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서늘했습니다. 화상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심연의 증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저는 이선아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망치듯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가 제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문을 열어요, 윤희야. 내가 내 손을 놓았을 때의 그 서늘함을 내가 3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고 견뎌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도망치면 안 되지. 그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음주렸습니다. 그 말투는 다정해서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집에서 가져온 제 유일한 호신용 무기였죠. 들어오지 마. 당신 누구야? 민호 씨는 죽었어. 내가 내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야. 그래, 박민호는 죽었지. 내가 죽였으니까. 하지만 내가 잊은 게 하나 있어. 박 회장의 집안에는 민호 말고도 또 다른 처리되지 않은 핏줄이 있었다는 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제가 잠갔던 문이 너무나 쉽게 열리는 것을 보며 저는 김 실장이 죽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함정임을 직감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민호 씨와 똑같은 얼굴로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박민호의 쌍둥이 동생 박진호라고 합니다. 형이 죽던 날 지하실 사당 뒷방에 갇혀 지내던 존재지. 박 회장이 내 존재를 철저히 숨긴 덕분에 당신은 나를 형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형의 복수를 하러 온 건 아니니까요. 그는 제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3년 전 차가 폭발하기 직전 민호 씨의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이 선명하게 찍힌 블랙박사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죽기 전 내게 이 선물을 남겼더군요. 서윤이, 당신이 얼마나 잔인한 여자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물이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걸 경찰에 넘길까요? 아니면 준우에게 보여줄까요? 내 엄마가 내 아빠를 이렇게 죽였단다라고 말이죠. 저는 총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 남자는 민호 씨가 아니었습니다. 민호 씨의 탈을 쓴 박 회장보다 더 지독한 괴물이었죠. 그는 제게 다가와 총구를 제 가슴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쏴봐요. 당신 전공이잖아. 사람 죽이고 불 지르는 거.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진들은 자동으로 세상에 공개되게 설계되어 있거든. 그는 내 턱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박 회장의 그 끈적한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당신이 훔쳐간 박 회장의 비자금, 그리고 그 장부들, 그걸 내놓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그 우아한 이선아의 삶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지. 어때요? 공평한 거래 아닌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공포는 이제 분노로, 그리고 다시 차가운 계산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여전히 제게 지옥이길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다시 한번 괴물이 되어주는 수밖에 없었죠. 장부는 갤러리 지하 금고에 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는 저만 알죠. 같이 내려가실까요, 도련님? 저는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3년 전 시아버지를 유혹하던 그 눈빛으로 저는 이제 남편의 얼굴을 한 악마를 향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지하 금고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제 손목에 찬 민호 씨의 금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눈부신 금괴와 서류 더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진호의 눈에 탐욕이 서리는 순간 저는 금고 안쪽에 미리 설치해둔 고압 전류 스위치로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지지직거리는 굉음과 함께 박진호의 비명이 지하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도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저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이 미친년, 너도 같이 죽어. 그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제 주머니에서 떨어진 휴대전화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후 5시, 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몸속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괴력이 솟구쳤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무거운 금괴를 집어들어 그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거운 타격음이 들릴 때마다 제 드레스는 다시 한번 붉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박진호의 손이 힘없이 풀리고 그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민호 씨, 이번엔 정말로 끝이야. 당신을 닮은 이 괴물도, 당신이 남긴 이 지독한 핏줄의 저주도. 저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이선아도 서윤이도 아닌 오직 생존만을 위해 진화한 이름 없는 포식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 안에 박진호의 시신을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폐기했죠. 갤러리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석양이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준우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얼굴에 이건 뭐야?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며 저는 피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응, 엄마가 그림을 그리다가 물감이 좀 튀었네. 준우야, 우리 오늘 밤엔 멀리 여행을 갈까? 아주 먼 곳으로. 아이를 태운 차가 도심을 빠져나갈 때 제 뒤로 거대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갤러리에 설치해둔 자폭 장치가 작동한 것이었죠. 제 과거도, 제 이름도, 저를 올가매던 그 지독한 진실들도 이제는 정말로 제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다른 유령이 언제 제 목을 죄어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살아남는지, 어떻게 하면 괴물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남편의 금시계를 던져버렸습니다. 도로 위를 굴러가는 시계의 초침 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가슴 속의 불안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자, 준우야. 이제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다시 써보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고속도로 위로 한 여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며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파멸의 끝이자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어느덧 스위스 레마노의 푸른 물결조차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5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은 이제 제 기억의 가장 깊은 수렁 속에 처박아 두었고, 저는 이곳에서 엘레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누구보다 고상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서 자라나는 15살의 준우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쌓아 올린 이 평화가 사실은 살얼음판 위에 세워진 사막의 성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곤 했습니다. 준우는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딘가 서늘하고 날카로웠죠. 소년의 티를 벗기 시작한 아이의 옆 얼굴에서 저는 문득문득 그 노인의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 찻잔을 잡는 손가락의 각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미간을 아주 미세하게 찌푸리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을 관찰할 때의 그 무표정하고 건조한 눈빛까지. 그것은 제가 그토록 도망치려 했던 그 붉은 기와 저택의 망령이 준우의 몸을 빌려 부활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이 시계 말이에요. 왜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죠? 죽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숨을 참고 있는 건가요? 준우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선물한 고급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나른하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5년 전 갤러리 지하에서 저를 협박하던 박진호와도, 아니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제 목덜미에 숨을 내뱉던 박 회장과도 기괴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건 무소음 시계란다, 준우야. 너의 고유한 시간을 방해받지 말라고 엄마가 특별히 고른 거야. 준우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는 이제 저를 향한 동경이나 사랑이 아니라 사냥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포식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유한 시간이라.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이 집의 벽지 뒤에서, 그리고 저 호수 아래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아이는 천천히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진 아이가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렸을 때 저는 3년 전 박 회장의 침실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오한이 전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태워버린 그 장부들 말이에요. 사실 김 실장님은 참 꼼꼼한 분이었더라고요.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해 두셨거든요. 제가 그 계정을 찾는데 꼬박 1년이 걸렸어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준우는 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제가 5년 전 그 노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주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박민호는 제 아버지가 아니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날 밤 벼랑 끝에서 그 남자의 손을 어떻게 놓아버렸는지도 다 봤어요. 영상이 아주 고화질이던데요. 어머니의 그 안도하는 표정, 정말 예술이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은 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이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제 치부를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해 저를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파멸의 끝인가요? 괴물을 피하려다 또 다른 괴물을 키워낸 제 어리석음의 대가인가요? 준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제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제 뺨을 아주 다정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자식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유린하던 주인에게 복종을 강요하던 박 회장의 손길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박 회장처럼 어리석게 욕심 부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죽이지 않을 겁니다. 대신 평생 이 아름다운 저택에서 저와 함께 살게 해드릴게요. 아무도 모르게 오직 저만을 위한 밀랍 인형이 되어서 말이죠. 준우의 눈 속에 서린 광기는 이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박 회장의 권력욕과 박진호의 잔인함, 그리고 저의 생존 본능을 모두 흡수한 이 가문의 저주가 만들어낸 최종 진화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날 밤 민호 씨의 손을 놓은 순간 저는 이미 이 지옥에서 나갈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제가 살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은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 자식의 탈을 쓰고 저를 집어삼키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준우야, 제발, 쉿, 어머니. 이제 엘레나는 죽었어요. 다시 서윤이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붉은 기와 아래로요. 준우는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우의 품에서는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그 붉은 꽃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준우는 저를 침대에 눕히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레마노의 차가운 물속에 무언가를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5년 전 갤러리 폭발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챙겼던 박 회장의 금고 열쇠였습니다. 이제 저는 영원히 이 방에 갇혀 제가 낳은 괴물의 먹이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는 오직 붉은 피가 낭자한 그날 밤의 환영만이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제 옆에 앉아 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박 회장이 기분이 좋을 때마다 부르던 그 기괴한 콧노래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금기를 먹고 자라고 그 파멸은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쳤을 때 완성됩니다. 저는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을 얻었지만 결국 제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 제가 생존이라 합리화했던 것, 그리고 제가 끝내 놓지 못했던 그 금지된 욕망, 그 모든 것이 모여 만든 이 방이 바로 제가 예약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였습니다. 준우의 차가운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벼랑 아래로 추락하며 저를 저주하던 민호 씨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지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박 회장의 웃음소리였을까요? 잘 자요, 어머니. 내일은 우리 더 재미있는 놀이를 해요. 소년의 목소리를 끝으로 제 방의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저택에 남은 것은 금지된 욕망이 낳은 파멸의 서사와 그 서사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한 여자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끝내 지워지지 않는 붉은 기와의 저주 아래서 저는 그렇게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